목요일이고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두 분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비가 참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내린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지금은 제가 방금 올 땐 좀 추적추적했는데.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비가 마구 오길래 예. 우산을 챙겼는데 나오자마자 네. 그쳤죠. 예, 그쳤다가 또 조금 오다가 네. 이따가 갈 땐 더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갖고 오신 게 후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네. 굳이 후회한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후회는 안 아니, 하고 후회하실까봐. 예. 전 우산을 진짜 제가 한 수백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서 우산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폭우가 내리든 추적추적 오든. 하지만 저같이 여러분들 우산 잃어버리시지 말고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가방에 그냥 챙겨 두시고 매번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왜요? 차가 있어서 그래요. 아, 차 없으면 우산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희 또 자가용의 유무를 또 말씀해 주셔서 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갑자기 그 마상 입었던 게 예. 복구가 됐습니다. 왜요? 저도 그 평생의 꿈이 예. 우산 3번 연속 안 잊어버리고 계속 아, 쓰는 게 제 꿈이거든요. 예. 3번 쓰기 전에 항상 잊어버리고 어딘가에 놔두고 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를 책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저 비슷한 분이 계시다는 게 아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말도 마세요. 저는 진짜 수백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서 한 해에만 수십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 이제 우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쨌든 오늘 지금 비도 오지만 전국 단위의 호우주의보는 아마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굉장히 많은 비가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 예상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비 피해 없도록 단단히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기예보 참고하십시오. 비 얘기입니다만은 예. 이 비가 이 시기에 많이 온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죠. 네. 근데 이제 정부의 실력이 여기서 좀 드러나요. 네네네. 2022년 여름을 생각해 보시면 어이없는 정권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목격하게 됐고, 네.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 자연재해에서도 국가는 없고, 네. 국민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슬픈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뒤에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뭐 네. 최근에 이제 홍수관리소도 대통령이 또 다녀오셨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잘 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대통령의 일정이 잠 못 드는 밤이 또 되실 수도 있겠네요. 또 이번 주말이라는 게 오늘따라 이제 총통 찾는 분이 많네요. 소울 택배님 총통 나왔나요 하시는데 김민아 총통이 제 옆에 있습니다. 나 총통이신가요? 네, 김민아 공화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김민아 총통으로 아, 활동하고 있는 이 나라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미처 제가 몰라봬서 정말 너무 나라를- 죄송스럽네요. 나라를 따로 세웠습니다. 저희 집에다가 예. 제 방에다가 예.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예, 네. 매일같이 김민아 공화국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김민아 총통을 보고 싶은 분들은 김민아 공화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윤재관님 헤어컷 귀엽게 하셨네요. 이 댓글 남겨주신 고구마 까까님이 계시고요. 강사라님 진짜 점잖으시고 좋은 분이셔요. 예, 이렇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튼 두 분 네. 인기쟁이들이에요. 예. 제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7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이렇게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허다하게 네. 했었고요. 예. 무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갔다 온 적도 저도 기억이 나고요. 네. 아시겠지만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네네네. 7박 9일의 순방, 3개국 순방은 끝나자마자 네.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와 함께 네. 대책회의가 열리고 예. 그래서 수능이 바로 다음 날 있을 예정이었던 수능을 연기했던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저희 비행기 안에 있을 때
그 포항 지진 사태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고 예. 비행기 안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청와대로 가서 대책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공지가 떠서 예. 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날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긴급한 꼭 일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국무회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 화면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계신 분 있잖아요. 여기 바로 요 네. 분이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에요. 참 순방을 한 2박 3일 더 다녀오신 것 같고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고생해 주시길 바라요. 미안합니다, 훈식이 형. 근데 이제 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면 비서실장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또 남아서. 예, 무조건 예. 남아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남아있는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은 네. 더 긴장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피로감을 좀 호소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좀 투머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래서 실제로 오늘 새벽에 귀국 영상 보면은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악수 나누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빵 터졌다고 하는데 뭐 사실 저는 늘 주장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원래 정상적인 공직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입니다. 일꾼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는 모습마저도 국민들에겐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할 때,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재밌게 네. 얘기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으니까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조금 편해졌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뭐 실제 그랬겠습니까? 예, 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윤재관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더군다나 네. 지금 대통령실은 인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또. 그렇죠. 예,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순방 준비하는 것도 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좀 있으신데 네. 예, 여러모로 이제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코피까지. 예, 코피가 났다. 예. 그 연세에 코피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54년생이가 그렇지 않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예, 어쨌든 간에. 그렇죠.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피가 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코피가 날 정도였다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그 외교 안보 라인들은 이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움직였어야 되는 거고 네. 그 움직이고 뭐 하는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난 몰라요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그분들이 움직인 다음에 국내 상황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뭐 장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차관으로 돌아가는데 비서실장이 상당히 많은 또 역할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고 즐길 때야 재밌는 네.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네. 뭐 그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의 저보다 훨씬 더 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네. 강유정 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들도 와서 바로 오자마자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바로 출근해가지고 브리핑하고 이런 거 보면은 네. 얼굴에 써 있거든요. 난 아주 죽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네. 빨리 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는 정상화돼가지고 제대로 네. 돌아가는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네. 완전히 진영이 다 갖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진영이 잘 갖춰져가지고 더 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이 빠르게 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국무회의에서 참 오늘 오자마자 굵직굵직한 결정들이 많이 내려졌어요. 대통령이 국가 재정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결국 추경 예산안 30조 5천억 원 규모 의결됐고요. 당연히 이제 경기 부진과 또 민생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생 지원금 이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평가를 좀 해볼까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더라도
차등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대목.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걸 좀 섞어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대목에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대변인님? 네.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보편적으로 할 거냐,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양자택일만 우리가 강요를 많이 했었죠. 네. 근데 꼭 그것만 길이 아니고 보편적인 이 지급을 하되 차등의 요소를 가미해서 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과감하게 가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네. 예, 그 부러움에 이 표현들이 많이 그동안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잘 길을 좀 찾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해야 될 것은 신속 지급입니다. 네. 네. 신속하게 이제 7월 중순 얘기하셨는데 네. 과거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그랬고 코로나 시기에 추경을 편성할 때도 제일 신경 쓴 게 예. 편성을 빨리 하면 뭐 합니까? 네.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달하는 게 늘어 터지면 네, 네.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편성과 동시에 지급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인지를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예. 청와대에서 여러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빨리 당기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네네네. 그것도 역시 그 달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지급 방식이라는 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이렇게 1, 2차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라고 해서 지급 시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이 이제 통과 시점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뭐 대통령 당선 사례금이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비판은 뭐 예상했던 거라 가지고 뭐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한 평가 짧게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선별 지급이 경제적인 효과는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네.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실용주의 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윤재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사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선별해가지고 네. 지원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선별을 하고 또 이 선별하는 작업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선별을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또 지급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기를 이게 뭐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수단을 그렇게 뭐 한정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속도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맞습니다. 대통령도. 맞습니다. 가장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보편 지급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만 이 보편 지급의 안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 예. 그렇다면 차등 지급의 방법으로 예. 이걸 좀 섞어서 해보겠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이 지금 민생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게 좀 어떤 복지의 차원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고민해 보겠지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의 목적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소비 진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당장 밖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예.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촌, 홍대, 그다음에 뭐 어디 예. 어디 있을 법한 네. 강남 뭐 어디 강남 어디. 예. 가보면 제가 그런데 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나이도 먹고 아니 뭐 굳이 슬픈 공개를 안 하셔도 예, 되는데. 친구도 없고 뭐 갈 기회는 없습니다만 예. 우연히 이렇게 가면 예.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한 5년 뭐 이렇게 5년 5년에 한 번. 네, 예. 가는데 클럽을 가신단 말씀이세요? 아니죠. 그냥 그 거리를 아, 거리를 지나간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나가 보면은 예. 아니 그새 이렇게 많이들 없어졌나? 그러니까는 공실이 많아요. 너무 많이 생겨 있고 맞아요. 이런데 이렇게 공실이 있으면은 다른 데는 어떤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이 피부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다 누구 탓이냐? 네. 누구 탓입니까 이게? 누가 정권을 운영해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부자 감세만 하고 세금 깎아주는 생각만 하고 세금을 깎아주면서 절대 민생을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겠다. 예. 재정 건전성은 최고의 가치이다. 네. 돈 한 푼 안 쓰는 정부가 한번 돼보겠다. 에이. 작정하고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해 가지고 이 민생지원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입장에서도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쟁점은 있어요. 선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등등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예. 전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실 비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수는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선 사례금이나 이런 저차원적인 얘기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런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다 다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전 국민한테 당선 사례금을 주는다고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이해합시다. 근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선 사례를 1% 부자들한테 다 몰아줬잖아요. 그런 자들이 지금 전 국민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그 정권을 뺏기는 과정 속에서 예.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다가는 정권도 뺏기고 이제 다 망하게 될 텐데 걱정들을 조금 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신임 정부가 새해 정부가 예. 취임하자마자 바로 실천하고 있어서 매우 부러워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달래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한우 총재 얘기도 뭐 경제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을 두 개로 나누면 안 되죠. 지급받을 대상과 예. 지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두 가지로 나누는 결과가 네. 어떤 안 좋은 국민적인 통합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 좋은 결과들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맞아요.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총재가 얘기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정치는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전 국민적인 동력을 살려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예.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인데 예. 그 정치의 영역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거를 저는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를 살린다라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보편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복지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또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둘 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섞어서 하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자마자 했던 대통령의 조치 중에 그 눈에 띄었던 게 여야 지도부를 22일에 만나서 밥 먹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전 이것도 사실은 원래 우리 대통령들이 해외를 나갔다 오면은 국회를 만나서 설명하고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그동안 이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생경하게 느껴지는 지금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멕시코 대통령 만나서 지지율이 80%인 사람에게 당신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냐, 그 비결 좀 알려달라 이렇게 농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많은 소통과 대화를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고 국회를 만나서 소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정을 잡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요일에 만나는 22일자 오차는 굉장히 잘 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셨듯이 보통 해외 순방하고 나면 대통령이 네. 그 성과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야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네, 근데 이게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네. 난 가기 싫다, 또는 뭐 이렇게 모여야 된다. 네. 뭐 야당 중에서는 나만 불러야 된다라든지 뭐 또는 뭐 네. 아니다, 여기까지 불러야 된다라든지 원내대표도 불러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다 보면 늦어지기도 하고 네네. 안 온다고 그래서 이게 성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만 예. 보통은 시도를 합니다, 이거를. 예.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 당연한 일을 안 한 대통령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는 경제 얘기할 때도 윤석열이었는데.
나는 지금 이것도 윤석열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런 당연한 일을 안 해가지고. 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네. 이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키고 있다는 거에 더불어서 네. 화끈하게 할 필요도 있다. 화끈하게? 그러니까 어떤 무슨 제가 볼 때는 또 이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볼멘 소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뭐 전당대회를 할지 말지 뭐 얘기하고 있고, 그게 그래서 일정이 어떻고, 다 와라 그냥 어느 네. 대표고 송원석 원내대표고 누구건 간에 네. 다 와라 그냥 네. 다 오시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오고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오고 네. 뭐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다 와라 그냥 네. 오고 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만남을 하면 또 만남을 정례화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네. 있어요. 그뭐 그렇죠. 또 해라 그거. 네. 오, 좋다, 좋다. 그런 것도 해라. 네. 그래서 뭐 이 협의체도 만들고 예. 어차피 그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한 바에 법적으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얘기를 들어주고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동거 정부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지금도 다 아직 같이 있죠. 맞아요. 근데 그분들 다루는 네. 거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어려워 달래가지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네. 야당 사람들을 네. 잘 이렇게 다루면 네. 야당은 말을 계속 야당이 뭐 그렇게 대통령이 잘해준다고 해서 네. 보수 야당이 뭐 언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보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너무 악마화돼 있어가지고 예. 지금까지 보수 언론 등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할 법한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면모를 가진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계기로 이번에 이 자리를 활용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2일에 일단은 여야 지도부 초청해가지고 오찬한다고 하니까 24일, 25일이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전에 하는 것도 맞고 사실은 갔다 오자마자 하는 게 원래 기존의 대통령들이 하던 방식이었으니까 주말을 날짜로 잘 간택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 야당 쪽에 손을 내미는 건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정기획위에서도 자문단에 야당 의원들을 참여하도록 또 검토하겠다라는 또 메시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는 여러분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곳이고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심히 지금 이제 국정과제들을 이제 선정하고 앞으로의 어떤 국가의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 자문단에 야당 의원들 참여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에서도 어쨌든 뭐랄까 야당과의 협치, 소통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야간의 그 지도부 초청 오찬이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청와대에 5년이 있으면서 대통령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네. 유심히 봤더니 1년 만에 네.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예. 결국 대통령의 힘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력, 예, 그게 반이 안 넘더라고요. 권력이 다가 아니다. 예, 네. 보장되어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예. 제일 큰 원천은 설득입니다. 어. 대통령은 예. 자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경청하시고 하면서 예.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고 하는 설득을 계속하는 음. 그 설득의 힘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구나 네네. 하는 생각을 제가 1년 만에 이제 깨달았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초청 오찬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또 모여 앉으면 옛날에 첫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마이크 주니까 이상한 소리 하듯이 천하람도 했고요. 예, 또 야당의 이상한 소리들을 또 합니다. 예. 뻔짜예요. 그때도 뭐 비공개를 해도 전혀 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러나 그런 얘기도 들어주면서 실제로 대통령이 꼭 하셔야 될 얘기, 예. 우리가 꼭 필요한 협력이 무엇인지를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설득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노력.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것은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의미이고 그러한 설득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보여서 예. 이것도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검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소개해 드리고 하면 전 뭐 이런 뉴스도 참 그러니까 신기해요. 이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인데
오늘 와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 중에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근데 제일 마지막 거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5가지가 이재명 후보 당시의 공약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공약을 5개를 처리했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또 발표한 거 보고 뭐 영상에도 많이 떴어요. 오늘 공약 실행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대목들이 요소요소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은석 그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어제 저희가 이 자리 동일한 시간에 좀 걱정들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법원 접수는 이제 오후에 있었고 오전에는 김용현 추가 기소와 동시에 또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김용현이 그 만기 보석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조은석 특검이 이미 18일부터 사실상의 조사 및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고 김용현을 첫 번째 타겟으로 이제 쥐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구속기간 이제 연장은 좀 가시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특검의 얘기는 이게 뭐 특검의 준비 기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네. 그런 건 상관없이 이미 18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수사는 개시를 한 상황이고 준비가 갖춰졌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법에 보면은 지금 준비 기간을 뭐 얼마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준비 기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준비를 다 됐으면 수사를 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인 제한은 없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수사 개시했고 수사 개시하자마자 이 내란 특검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당장 급한 게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신병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26일 날 풀려나게 돼 있는 네. 보석을 시켜준다는데도 거부하고 26일에 나는 자유의 몸이 되겠다. 빠삐용도 아니고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나는 반드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반바지 반팔 입고 발견될 것이다라고 하는 네. 이러한 자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를 추가 기소를 한다. 예. 추가 기소했다는 것이고 예. 그랬더니 지금 그 또 맨날 그 억지만 얘기하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예. 윤모라는 변호사죠 지금. 윤모. 네, 이 윤모 변호사 또 억지를 써가면서 이건 준비 기간 동안에 수사를 불법적으로 개시하고 그리고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소를 한다면서 이 기소를 왜 했는지를 지금 밝힌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소를 왜 했는지 밝히면서 이 수사 이 내용을 이 사실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다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될 거냐를 보면 저는 뭐 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서 뭐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나면 바로 뭐부터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예? 내란 회의 그렇죠. 아크로비스타 일단 가야죠. 가야죠. 만나 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병원에 계실라는지 모르겠는데 네. 문병도 한번 가고 그렇겠죠. 문병 가가지고 이제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꽃다발도 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예.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걸 하겠습니까? 예,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100%죠. 거기다가 좀 더 기다리면 이제 구속 기간이라는 건 6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료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란범 다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구속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저도 어제까지 걱정을 했거든요. 네. 특검이 수사 본궤도 올라가기까지 기간이 좀 걸릴 텐데 네. 26일 넘겨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네. 얼마간이라도 네. 이 사람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하지만 빠르게 어쨌든 시작을 해서 그 기간을 없애려고 하는 요 네. 빠른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앞으로의 수사 의지를 네. 긍정적으로 가늠하게 하는 이러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윤재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한시름 뭐 놓은 소식은 맞는 거죠? 네, 그렇고요. 저도 조은석 검사 시절에 어떤 분인지를 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러세요. 아니 뭐 제가 옛날에 청와대 민정에도 있었기 아, 때문에 예, 네, 예. 알죠. 예.
근데 이분의 감각이 이렇게 뛰어났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하게 됐어요. 아, 감각. 그때는 감각에 대한 판단을 뭐 딱히 할 기회는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통상적인 이 수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인 여망을 크게 안는 그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네네네. 모습은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 결국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타겟을 정밀 타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예. 그게 이제 제일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인데 예. 그 타이밍을 잡을 줄 아는 감각이 있었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도 아까 효능감을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특검에게도 제일 바라는 게 효능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답답해 죽겠고 예. 내가 입원해야 돼 지금 그쵸. 우라병 터져서 네. 그래야 돼 그럴 시기에 김용현이가 풀려난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 타이밍에 내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예. 특검의 효능감에 대해서 국민이 물음표를 던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 지지를 못 받는 특검이 얼마나 힘받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분명하게 치고 나가야 된다는 감각, 음. 동물적인 감각을 보여주신 거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특검, 조은석 특검이 매섭게 수사를 하는 분인 것만 알았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니까 근데 감각에 대해서는 사실 좀 놀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소개하면서 읽어드린 대목이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결국 내란 재판의 담당 판사가 직위원이기 때문에 직위원이 변수고 직위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직위원 재판부에게 직위원 재판장에게 이거 빨리 당장 허락해 달라, 발부해 달라라는 촉구를 서면으로 법원에 접수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감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소를 했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추가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뭐 법원에 뭐 배당이나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쟁점이 있겠지만 뭐 직위원 재판부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촉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위원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원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원래대로면 예. 원래대로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고 예. 일반적으로는 네.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네. 구속기간 만료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보통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음.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가 돼가지고 풀려날 것 같다. 예. 피고인이 다른 죄로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기간 연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네, 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게 뭐 꼭 좋은 일이냐? 네.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필요했죠. 예. 근데 안 했지 않습니까? 검찰 그렇죠. 안 한 거예요. 검찰이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냐고 검찰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답하죠. 이거는 특검이 할 건데 그렇죠. 우리가 뭐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그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이어달리기처럼 저희가 해야 되는군요. 네. 배턴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검찰이 하셨어야 될 일을 저희가 합니다. 추가 기소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원래라고 하면 그 관행적으로 하는 그 과정으로 봤을 때는 네. 당연히 이렇게 만약에 검찰이었으면 검찰이 추가 기소했으면은 구속기간 그냥 요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 법정 구속이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연장의 효과로 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원래 하던 대로 좀 해봐라라고 예. 요구하는 것이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구속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종의 직위원과 사법부에 결정하라고 압박한 거고 통고한 겁니다. 내란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반드시 분명하게 너희 입장을 밝혀라라고 오늘 던진 거거든요. 예. 수사 초기에 그리고 수사를 잘하고 난 뒤에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판의 결과를 초기부터 기선제압을 먼저 한 거죠. 예. 특검에서. 예, 특검에서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 혐의 입증을 다 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면 뭐합니까? 직위원처럼 재판 진행하면 또 다 풀어주고 6개월 만에 다 풀어주고 침대 재판을 해가지고
정의가 지연되게 계속 만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에게 분명하게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예. 내란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입장을 이제 정하라라고 네. 던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저기 박은정 의원이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거 뭐 검찰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거는 특검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검찰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도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언급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어서 여쭤본 건데. 야, 진짜 잘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시니까. 법률가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법률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법률가가 아닌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아니 저보다 많이 아시니까 물어본 거지. 그냥 저희끼리 집단지성화 해봐요. 저 심리학과 3학년 2학년까지 3학년 2학기까지 다녀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는 검찰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통상적인 이 영장 절차 내에 대한 해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정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심지어 더 법률가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보고 이거는 특검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일 출근하자마자 박은정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예. 연통을 날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저희끼리만 일단 이 질문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하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댓글에서도 그런 궁금증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제 특검에서 수사 개시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이 영장 신청이 된 거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기피 신청 절차는 이게 뛰어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어떤 형태로 나온 언급인지는 저희가 내일 또 한번 다뤄보고 윤재관 대변인께서 알아봐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김건희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김건희 특검 보면 이거는 이제 좀 가관입니다, 사실은. 다뤄보면 얘기 다루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분노를 합니다. 이거는 화가 납니다. 다루다 보면 정말 열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지금 언론에 떠도는 검찰이 우연히 발견했다. 김건희의 녹취를. 혹은 1기, 2기 수사팀이 있었는데 그 수사팀과 고검의 수사팀은 또 다르다. 한 달 만에 발견한 건 고검 수사팀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보도는 저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제가 본 보도는 고검 수사팀이 뭐 열심히 해서 찾아냈다는 추는 별로 못 봤고 네. 그냥 찾아냈다가 대부분이고 왜 네. 찾아냈는지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왜 찾아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쓴 보도가 일부 있는데 네네. 우연히 찾았다고 써 있습니다. 예, 뭐 우연이라고 있어요. 네, 우연히 찾았다. 그러니까 사실 뭐 특별한 능력을 서울 지금 고검 수사팀이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찾아낸 게 아니라 그 보도에 따르더라도 네. 우연히 찾아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예. 검찰이 이 검찰이든 이 검사든 저 검사든 다 무능했는데, 네. 그렇죠? 옛날 검사든 네. 지금 검사든 다 일은 못 하는데 어떻게 운과 때가 맞아가지고 미래에셋을 다시 한번 털어볼까? 그냥 이렇게 어차피 재수사 하는데 처음부터 짚어보자. 미래에셋부터 다시 한번 털어볼까 하고 갔는데 우연히 그게 떨어져 있어서 주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냥 무능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거나 네.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검사들이 이제 그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게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서울고검수사팀이 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정권도 바뀌고 네. 이제는 뭐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는데 네. 이제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 쓰든지. 네네. 그러니까 무능한 녀석들 아니면 나쁜 녀석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영화도 있잖아요. 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좋은 놈은 아닌 것 같고 네. 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놈이라고 해도 됩니다. 좋은 녀석은 아닌 것 같고 네. 나쁜 녀석이거나 이상한 녀석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저는 검사들이 구속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이 만약 없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끝까지 자기네들이 뭉개고 덮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고 끝까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특검이 출범해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이 계좌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를 했던 수사 담당자에게, 수사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전에 먼저 불어놔야 자기네들이 뭉개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놔야 자기네들이 구속이 안 당하니까 일부러 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의를 실현하고 과거의 잘못된 부실 수사를 검찰 스스로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는 저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살려고, 자기 절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자기 것들을 먼저 던지고 거기서 면피하려고 하는 그 자신만이 살기 위한 이 발버둥에 불과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이 없었으면 절대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고 이거 진짜 웃겼는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권에 이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이게 4년간 안 나오다가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김건희의 이 녹음 파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는데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직은 이 녹음 파일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명확히 입증할 직접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소망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은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지 방군지를 짓거리고 있는데 자, 이 수사는 처음부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정권 검찰은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니어서 기소든 불기소든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었다. 문재인 정권 탓을 하네요, 조선일보가. 멘붕이 온 거죠. 그리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이 도대체 몇 년이어야 되는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제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이제 너무 멀리 가요. 예, 이재명 정부까지 탄생을 했는데 출범을 했는데 전 정부의 얘기까지 꺼내는 거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뭐랄까요, 조선일보의 지나친 검찰 비호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권. 네. 조선일보 스탠스가 네. 김건희 정신 차려. 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면 안 될까 얘기를 네. 윤석열 정권부터 사실은 했어요. 그래야 산다. 네. 이러다 망한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책임지세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죄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얘기를 물타기 하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해온 거냐면 예. 자, 이 사건은 물론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지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것을 네. 또 죄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놓고는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 이 잘못도 있고 내 잘못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좋은 방송과 유튜브에 나와서 그 말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이었죠.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하니까 그래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 이거는 보고를 받지도 말고 수사에 관여하지도 마라 네. 라고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사들이 아무리 그 지휘권이 박탈이 됐어도 검찰총장이 머리 위에 있는데 더군다나 네. 이 수사 어떤 수사입니까? 검찰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인데 지휘권이 박탈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쭉쭉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황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맥락 다 자르고 그때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으니까 문재인 검찰도 밝혀내지 못하고 윤석열 때도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물타기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물타기 논리에 사실 불과한 게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요. 예, 오늘 다른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 재밌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자아분열하잖아요. 윤석열이 한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 갈 때 네. 그때 조선일보가 막 띄웠던 이슈가 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총선 후에 수사하는 걸로 하고 김건희 특검을 조건부 수용하자. 네. 이 얘기를 띄운 거 아닙니까? 네. 하자마자 이제 박살이 나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계엄은 그때 시작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때 발동이 걸린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 한동훈이 배신을 해서 한동훈이 배신을 하면서 특검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이거는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네. 아무튼 그때 윤석열이 했다는 말이 조선일보 칼럼에 써 있습니다. 네. 뭐라고 써 있냐면 특검 절대 안 된다. 조건부 수용이고 뭐고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특검이랍시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온갖 것을 다 해집어 놓는다. 예. 자기가 해봤으니까 네. 자기가 온갖 것을 해집어 왔으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고요.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 얘기죠 이게. 자, 여러분들 그 여기에 또 한마디 더 더하자면 이거 아니 난 진짜 이 조선일보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지. 완전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2020년에 2018년에 의혹 제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뉴스타파였든지 모 언론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처음 띄워지고 네.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간 게 아마 2020년 4월에 그 고발이 됐으니까 2021년 8월인가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의 시기가 그래요. 근데 2021년 9월이 언제냐면 이제 막 윤석열이 대선 나오려고 막 부릉 하고 시동을 걸고 있었어. 아니 진짜로 그랬어. 왜냐면 내가 윤석열을 대선 후보 인터뷰한 게 2021년 말이에요. 제가 26분 30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을 제일 길게 인터뷰한 사람이에요. 전설의 영상이죠. 그렇죠. 전설의 영상이죠. 뭘 물어보면 이럴 때인데 그 전 단계로 보면 그러니까 얘들은 검찰은 뭐였냐면 우리 형님이 대선에 나가는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덥지 당연히. 그런 맥락도 모르고 무슨 문재인 검찰을 아니 모르지 않죠. 알면서. 알죠. 예. 네. 알면서 문재인 검찰을 운운하는 조선일보가 이게 진짜 나쁜 신문입니다. 뭐 다 하루 이틀 얘기하는. 뭐 3년 내내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려먹는 것 같은데 아유, 정말.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이제 때를 쓰고 있잖아요. 뭐 결혼 전 이전 일이니까 네. 윤석열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베끼는 거잖아요. 정말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결혼 이전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혼 이후에 윤석열의 권력을 가지고 계속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걸 다 덮으려고 했던 것들은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있었던 일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걸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조선일보가 되게 그 좀 얄밉지만 스마트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이 영민함도 다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니 정말 찹찹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네네네. 이 이번 특검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리뷰를 해줘야 된다. 네. 이게 대통령일 때 지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배신해서 김건희 특검 발동 걸리면 안 되니까 나는 계엄을 선포한 후에 아예 그냥 뭐 윤석열 제국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게 지금 이 내란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일 때 그랬다면 검찰총장일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과거에 범정이라고 불렸던. 범정. 네. 네. 예, 거기서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문건이 나와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던 게 네. 우리 장모님, 네. 장모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언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작성했다고는 주장을 하는데 장모님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 방법이라든가 전략이나 네.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작성을 해놓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번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그런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인데 예. 그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 배우자와 관련된 건을 예. 애초에 경찰이 하다가 이거 사실은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했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덮은 걸로 추정이 됐는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 흘러나오게 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네네. 안 하기로 한 것처럼 보이다가 네. 그 과정에 뭐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물론 그때는 검사였지만 예. 그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방식을 통해가지고 이 자신의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덮으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했는지 예. 이걸 한번 리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진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 사실 연결되니까 아마 평전도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김건희 평전 쓴 사람이 있대요. 근데 곧 윤석열 평전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관련된 수사 하나만 놓고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짜 영화화할 수도 있어서 야. 시나리오 작업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고 심지어 한 인물에 포커스 맞춰서 평전까지 지금 집필 중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희한한 인간들이다. 희대의 인간들이고 희한한 인간들이고 문제적 인물인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성전의 사파는 장도리를 추천합니다. 훌륭하네요. 예, 근데 그분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특검팀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저 대답이 좀 모호해서 이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느냐라는 질문을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에게 기자들이 했는데 좀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대답을 보니까 어떤 기사에 저희가 서울고검에 11분, 중앙지검에 17분 있었다는 내용까지 나오던데 저희가 있던 시간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으로 정보를 받았을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가름하겠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특검보의 입장에서 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할 수가 없는데 고검에 11분 있었고 중앙지검에 17분 있었다는 걸로 답변을 가름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더 오래 있었으니까 정보를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거를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네. 당황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리고 특검보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답변을 잘못하면 특검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특검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특검보가 정식으로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네네.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요. 예. 이 얘기에 대해서 그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이 내용은 결국은 검찰이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언론 대응은 네. 사실 단일 창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여러 창구가 돼가지고 막 이게 공식적인 얘기, 비공식적인 얘기가 마구 흘러나와서 서로 섞이고 그래서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막 이게 본물 터진 것처럼 기사가 막 나오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수사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언론 대응할 사람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브리핑하고 이런 거 아니면 언론 대응은 차단하는 것이 좋고 예. 이분이 지금 한 얘기를 보면 제가 볼 땐 사실상 정보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검찰하고 11분 검찰에 가서 11분 얘기하고 17분 얘기했다 이 얘기인데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들리거든요. 11분 얘기하고 17분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많은 걸 얘기했겠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 많은 걸 얘기도 안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게 흘러나왔다. 뭐 그렇게 많은 걸 결정했겠냐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이 수사 전체의 어떤 지도를 그릴 만큼의 그 정도의 어떤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답은 이렇게 했지만 상식적으로 어디까지 갈 거야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심전심의 뭐 개념들은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내 생각은 그 특검보 와가지고 내 생각에는 김건희는 구속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이 문제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아마 예. 또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특검에게 성실하게 지금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찰이 이제 특검에 수사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 해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검찰이 버틸 때까지 버틸 텐데 넘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넘기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또 법적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검찰이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정도를 뉘앙스다 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제 막
뿌려져서 특검보도 합류가 이제 막 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정보 접근성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의 이 민중기 특검조차도 그저께의 출근길에 심우정 총장의 비화폰 같은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견제는 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저 앞에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런 대답은 사실은 특검에게 바라는 효능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내용은 뭘 덮기 위해서였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통화한 것이라고 이미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그거 김건희 특검에서 다룹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특검이 뭐 특검보가 아니라 민중기 특검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아마 좀 많은 분들께서 라고 갸우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 네. 많은 분들이 불안할 수 있어요. 워낙 지금까지 보복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불안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또 말로 때우는 사람들도 사실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 평소에 말로 많이 때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아니 박영식은 말로 때우는 사람이에요. 저도 말로 때우는 사람. 새치열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로 예. 때워야지 어떡합니까? 뭐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어떻게 몸으로 노가다로 여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무슨 뭐 타력 쇼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 예. 말로 말로 때우는데 우리는 말로 때우는데 예. 특검은 뭘로 보여줘야 됩니까? 실력. 수사로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수사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말로 때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국정농단 특검에서 화려했지 않습니까? 말이. 그러네요. 물론 그 특검이 성과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죠. 성과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말을 화려하게 하고 또 윤석열 이전의 검사 시절에도 말로 뜬 사람이잖아요. 예, 단어들로 뜬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람, 충성, 안함 이런 걸로 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말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하지만 예. 수사 본궤도에 이제 올라가면 예.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수사로서 보여줘야 되는 사건이고 네. 특검도 수사로서 보여주는 걸로 이러한 네. 불안함에 답을 해야 된다. 답을 그때 가서도 만약에 수사로서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아주 큰 힘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해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면 네네.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네. 그 비화폰 수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뭐하러 깊게 생각합니까? 그런 의미가 또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국민적 의혹의 대상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의혹이 있는 것은 수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위해서 특검이 출발했는데 예. 뭘 그렇게 깊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하실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심도 하고 계속 이제 관찰도 하고 뭐 해야 되겠지만 예. 그 합당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추천되고 지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여러 가지 워딩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였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저희 희망도 담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네네. 우리 또 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 또 네. 그 상황에서 특검의 그 비화폰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예. 뭐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자 그러면 또 어디 압수수색 합니까? 물어보고 앞으로 누구 부릅니까? 물어보고 당연한 어디를 거죠. 갑니까? 물어보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비화폰은 답했는데 뒤에 거는 안 답하고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다 그분들도. 저 청와대에서 브리핑할 때 제일 잘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제 청와대에서 브리핑할 때 네. 생각해보지 않았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 번도 생각 안 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 논의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와요. 예.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할 때는 아, 무슨 의미냐면 예, 예. 논의를 했는데 결과가 없거나 예, 예. 아직은 국민들께 알릴 게 없다. 예. 그러니까 논의했다는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그때가 생각나서 더욱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도 깔릴 수 있다. 네. 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그렇게 해석이 또 될 수 있다 저는 예.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 아주 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해설이었고요. 아무튼 이 부실 수사 의혹의 당사자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얼굴 뭐 대문짝만하게 이미 언론에 검색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사표 쓰고 나갔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를 안 받을 뿐 공수처에 이미 입건돼 있고 그때 당시 재직 당시에 공무원이 벌였던 범죄와 관련돼서는 실제 입건된 범죄는 처벌 대상입니다. 때문에 직무유기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 대목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전 지검장도 마찬가지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에 이 주진우 의원실이요. 요즘 많이 등장합니다. 네. 어제도 이 주진우 얘기를 한참 다뤘는데 이분이 뭐 당대표예요? 너무 많이 나와. 요즘에 저는 주진우 의원이 말씀하실 때 보면 맞는 의성어가 약간 삐약삐약 같거든요. 뭘 발언하면 삐약삐약 같아요. 좀 하찮아.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전 대표의 접견 서신 왕래 기록을 보니 일반 수감자와 비교하면 접견과 서신 왕래가 너무 잦다. 황제 수감이다. 맞습니까?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돼서 좀 정말 마음이 씁쓸한데요. 예. 주신. 이건 뭐 외부에다가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건데 이 예. 방송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네. 가족 간에 진행하는 일반 접견이 29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셈에서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찾아오시는 경우 예. 그런 경우로 해서 접견을 하신 게 19번 정도가 있고 네. 변호인 접견이 96건이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변호인 접견이 왜 이렇게 많냐? 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변호인 접견은 헌법과 법률에서 횟수 제한이 전혀 없어요. 예. 특히나 그랬던 거고 또 하나는 이 변호인 접견이 왜 많이 하게 됐냐면 딱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측의 인사가 또 고발을 했어요. 뭘로 고발했습니까? 뭐 이상한 걸 말도 안 되는 걸 고발 전문으로 하는 예, 사람이 예. 또 고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고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발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접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더 많은 접견을 하도록 예. 이상한 조치를 해놓고 접견을 많이 한다고 또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신왕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정신이 정말 완전히 헷가닥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서신도 역시 헌법과 법률에 전혀 횟수의 제한이 없고요. 서신 이만큼 왔다 갔다 한 거는 자기네들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서신을 보내시니까 그에 대한 답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 그 답장을 일일이 손으로 계속 쓰는 거 그 정도의 성의와 체력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수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부러워서 하는 말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위법 사항이 전혀 없고 본인들이 자초한 내용을 가지고 한 것마저도 문제를 삼는 이 뻔뻔한 자의 정치검찰의 후회가 계속 지금 고개를 쳐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의 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은 사실 완전 찐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미니미라고 불러도 될 정도이고 윤석열 파면 이후에 저는 사실 친윤계, 그러니까 범친윤이든 찐윤이든 간에 사실상의 패족에 가까운 망신을 당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제도권에 등장하거나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 자체가 반성과 성찰 따위는 없는 인간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시네. 최근에는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 관련된 이슈에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많이 매몰되어 계시더니만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접견 가지고도 또 이렇게 황제 수감이다 이런 비판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충실히 설명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 더 많이 짓는 개가 더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거 가지고 네. 지저대는데요. 똥볼을 예. 계속 차고 있고 불발탄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계속 포탄을 날리고 있는데 네. 주진우 의원도 이제 꼬리가 잡히겠죠.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수사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최혜병 특검이 이제 뭐 나이트클럽도 한번 털어보면 뭔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나이트클럽에 뭐 그렇게 잘 되는 거에 뭐 비호가 없이 가능하겠느냐 네. 이런 일반적인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뭐 또 뭐 협박을 하겠죠. 오늘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이제 고소 하겠다고 또 밝혔던데 예. 얼마나 지금 겁이 먹었으면 모든 사람을 다 물고 있잖아요. 예. 본인이 물릴 겁니다. 예. 주진우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예, 주진우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고찰, 우리 총통의 고찰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검사죠. 검사 그 아, 의원인데요? 왜 검사예요? 아예 검사죠. 아니 국회의원이면 예. 정치인이면 네. 뭐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수사하는 것 국회의원 배지 달고서는 네. 아직도 의원회관에서 수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네네. 지금도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수사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또 감옥 수사하고 또 네. 예? 조국 대표 수사하고 또 다른 것도 뭐 일 생기면 또 뭐 수사하고 예. 계속 수사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아직도 검사고 검사 세계에서의 정치질 요거를 또 열심히 합니다. 아까 찐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총선 때 분명히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 친한이라던데? 라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아니라던데? 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요 또.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뭐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검찰 클럽에서는 야 여기 주셨다 저기 주셨다 뭐 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건 정치가 아니죠 사실. 그런 건 사내 정치라고 하는 뭐 영역인 것이고 정치를 하지 않는 검사에 불과한 사람이어서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 다음번에는 아마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국회에서는. 아,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나이트클럽에서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안 갑니다 나. 자, 그리고 입구에서 보면 되죠. 이거는 이제 짧게 사면 얘기는 왕왕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성호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한규 민주당 의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 제가 오늘 오전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좀 들어보니까 사면 이야기 했다가 뜨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톤을 바꾸신 것 같아요. 바꾸신 것 같고, 그러니까 가령 어떤 방식으로 바꿨냐면은 뭐 과도한 수사를 당했던 과거가 있으니 그 처벌 자체도 굉장히 과도하고 기존의 다른 이 형량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보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장기적으로 비춰봤을 때 필요하지 않느냐 정도의 의견이었는데 완벽하게 동의한다. 무조건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전달이 된 것 같다라는 식의 톤으로 좀 바뀌었고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언젠가는 사면을 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뭐 김용, 이화영 이런 인물에 대한 사면 요청도 있기 때문에 사면의 시기가 좀 이 집권 초기에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많고 저도 뭐 사실 그 부분을 좀 동의하는 편이어가지고 타 방송에서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자 우리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이 사면 문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 어떤 정상적인 이제 정당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꼭 조국 대표의 사면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예. 곡해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요새 무슨 생각하면 예. 우리는 숨만 쉬어도 조국 대표 사면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꺼려지고 예. 웬만하면 저희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네. 직접적인 당사자로 비춰질 수 있는 이 그러니까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는 내란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인내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이거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형량 문제 정성호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조국 대표가 2년을 선고를 받았고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 형을 살고 계시는데 예. 조국 대표의 형량만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표창장의 문제로 인해서 정경심 교수. 예. 정경심 교수께서 4년을 선고를 받았고 3년 6개월, 3년 5개월 정도를 형을 사셨어요, 실형을. 네. 그리고 지금 7개월 살고 계시니까 부부가 도합 지금 4년을 넘게 네. 표창장 하나 가지고 뭐 별도의 또 하나의 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예. 4년을 부부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는 게 대한민국 형량에 맞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예. 집행유예도 안 되고 벌금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예. 이렇게 과도하게 국가 형벌권이 집중되는 문제는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또 그 첫째 딸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조민 씨. 예, 고절이 됐지 않습니까? 의사 가운 벗고 네. 이렇게 어느 그 경우에 이렇게 한 가족 전체를 한 건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이 피해 아니 그 고통을 주고 수감 생활을 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예. 그런 가운데 지금 뭐 4년이 넘는 기간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형량의 문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사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검토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성 의원님의 그 취지 말에 네. 저도 뭐 10분 공감하고요. 예.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제들과 함께 사면 문제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이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짧게 드릴까요? 사면 얘기가 막 이렇게 화제가 되고 나오면 나올수록 네. 오히려 사면이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면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예.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론가로서 보면 이런 거예요. 평론가로서 보면 사면이라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결국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여야 균형을 맞추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큰 틀에서 범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사면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함께. 사면해 주고 뭐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제 가기 마련인데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한국의 정치 현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한참 얘기했지만 이제 특검 수사가 막 진행이 되고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사람들도 막 수사를 받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요런 이제 구도가 한동안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요런 논의들이 막 이제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상황과 그 적기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하겠지만 예. 요것과 관련돼서 계속 빌미를 줄 수 있는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정치권 내에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불거지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런 우려는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법률과 제도하에 이제 유죄가 돼서 실제 판단을 받고 복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억울함을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이게 이제 일이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법의 형평을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심우정 딸 신민경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은 도대체 왜 안 들여다보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 대목이 가장 분노스럽습니다. 이미 뭐 언론 보도로 접해봤을 때 앞뒤의 정황이라는 게 너무나 수상한 게 많은데 왜 적어도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네. 주진우 얘기를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사면 문제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예. 주진우가 누굽니까? 윤석열의 법률비서관 아닙니까? 법률비서관은 사면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이죠. 네. 그 부서의 장 법률비서관을 했던 사람인데 예. 윤석열 때 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실형이 선고된 김관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 하루도 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사면 복권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지저분했어요.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주진우인데 그 주진우가 지금 형을 지금 7개월째 살고 있는 조국 대표에 관련된 사면 문제를 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는지
정말 그자를 보고 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제가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치가 떨리는데 예. 그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단 하루도 법원에서 실형을 살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사람은 단 하루도 살지 않게 만들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정말 나쁜 네.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기억하셔야 정부는 됩니다. 예. 전무후무한 기록도 있어요. 어떤? 예. 그 유죄가 나와서 직이 상실이 됐는데 예. 예, 선출직이 예. 그 사람을 사면을 시켰고 다시 똑같은 자리에 다시 출마를 시켰고 재보궐에 그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예. 예, 그거 거기서부터 또 붕괴가 시작이 됐는데 예. 그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예. 그런 일에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주진우인데 그 주진우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해야 될 시간에 예. 오히려 더 역으로 하고 있다는 건 이자가 정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화가 나 죽겠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 예. 국회의원 소환제가 예. 빨리 도입돼가지고 주진우 같은 사람들이 제1호로 예.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유. 있습니다. 뭐 사실 또 이 얘기 길게 할 건 아니었지만 저는 만약에 어느 시점이든 간에 이재명 정부 안에서 사면이 단행이 되면 그 사면을 가지고 또 어떻게 언론이 물고 뜯을지 벌써부터 눈이 훤한데 윤석열 정부 당시의 사면에 대해서 각종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했고 어떤 지적을 했는지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시는데 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주제를 좀 매듭 짓고 싶고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꺼낸 거니까 일부러 꺼낸 거니까 이거는 뭐 너무 또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박영식의 정치야시장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가져가